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말 그대로의 정석의 투자.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지금 집을 팔아서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빚을 내서 매매를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나마도 일정 범위의 여유 자산,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하신다 해도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겠죠.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요 정도는 내가 뭐 커버할 수 있어. 내가 조금 용돈 덜 쓰고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나마도 뭐 커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뭐 집을 뭐 팔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만 하자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만. 그러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무리수를 둬서 섣부른 자신감. 응? 내가 뭐 위메이드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갔을 때 그때 뭐 10배를 수익 낸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뭐 1배, 2배, 200%, 300%, 400%, 500% 혹은 그냥 묻어뒀더니 더 가더라 해서 뭐 그 이상의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객기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셔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지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뭐 진짜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크게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성격도 못되고 그래가지고 지인인데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처럼의 친구죠. 친구인데 주식을 하더라고. 근데 주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냐면 본인이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에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르게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뭐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자녀들도 있을 거고 와이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가족들은 모르는 거지. 이제 주식을 아빠가 본인이 하는지를. 근데 이제 주식을 하면서 뭐 수익도 일부 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계좌 이렇게 개설하고 내가 분명히 돈도 많이 넣었더 몇 억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몇 억의 자산이 진짜 뭐 내 집도 있고 이런 여유가 있는 상태의 자산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내 집도 없어. 내 집도 없는데 그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생겼냐면은 정확히 뭐 남의 돈이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뭐 저 뭐라 그러죠? 그거 저기 토지 수용되고 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개발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좀 돈을 좀 받았나 보더라고 몇 억을. 그러니까 3억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3억인가 됐을 것 같아요. 3억인가 받았는데 이게 뭐 신용 조금 쓰고 뭐 자기 딴은 신용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신용 조금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용을 쓰려면 자기가 벌써 신청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야. 뭐 모르는 게 어디서 다 알지. 모르는 체 하는 거지. 신용도 쓰고 뭐 그러다가 장이 좀 좋을 때는 수익도 많이 내고 작년 가을 겨울 그러니까 한 4분기 작년 한 4분기부터 주식을 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나?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인들께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1순위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1순위로는 가급적이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낫다. 만약에 이제 하시는 경우라면은 내 그 부동산 자산이 뭐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뭐 전세라도 혹은 뭐 어떤 거라도 뭐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뭐 부동산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 그밖에 자산이 좀 있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의 여유 자산을 주식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쌍수를 두고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레버리지를 굳이 쓰실 일이 없고 그리고 가끔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신용을 쓰시긴 하는데 신용이라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옳죠. 좀 덜 버는 게 낫죠. 불로소득이잖아 어찌 보면. 내 자산을 그냥 잘 넣어둬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8.6%의 인플레이션 그러면
지표상 8.6이면 실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하겠지. 화물연대도 뭐 지금 이번에 레미콘인가요? 레미콘 2년 동안 24%인가요? 뭐 무지하게 올리잖아요. 그 체감 온도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게 됨으로써 또 종목을 잘 선택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오리온이 뭐 아직까지는 잘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오리온 같은 종목이 분기 실적을 2개월 만에 다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의 제품 가격을 녹일 수 있는 업체들, 응? 뭐 식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넣을 거 아닙니까? 정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못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거고, 응? 그것을 정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조금 잘 선택을 해서, 내가 좀 잘 선택을 해서 종목 업종을 잘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종목 그 업종으로 시장 손익률 대비 시장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덜 빠지고 조금 더 오르고 이런 기준을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안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공부해보는 그런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두고 가시는 매매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얘기한 친구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을 막연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일일이 종목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신규 상장 주고 수급은 좋긴 한데 눈에 보이는 수급은 좋긴 한데 그건 기계적으로 ETF 상품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한 게임 업체에 대해서 편입 또 인덱스 상품에 대한 비중만큼의 편입 이런 게 있어서 수급이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무너질 땐 굉장히 세게 무너질 수 있다. 뭐 그게 귀에 들어오냐 이거지. 딱 그 저기 기계적으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40만 원 수준까지 오면은 50만 원 넘기고 뭐 이런 식의 박스권 매매라든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번 수익을 내보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가격이 이탈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공짜로 먹는 거다 해가지고 막 더 들어가죠. 그때 이제 신용 좀 조심해서 쓰던 신용을 더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되거든. 그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매매를 하시면,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렵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시게 되고 그리고 신용을 쓰다 보니까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가고 또 반대매매를 떠나서 신용을 쓰다 보면은 내가 10% 20% 손실 날 거 50% 100% 그냥 한 방에 그잖아요. 역으로 두들겨 맞으면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 지금 해봐야 귀에 안 들리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보고 오늘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개장 전 또 장중에 조금 올려드렸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찌 됐든 국내 증시의 약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그 박세영제 TV 내일 아침자 방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그거 이제 보시면 또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드립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니까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 그래서 세계 유일의 이제 분단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외 좀 뭐 저도 이제 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한 33년 전, 32년 전 뭐 이때 갔단 말이에요. 응? 그때 갔는데 야 이건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외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되더라고요. 굉장한. 그래서 자산이 동결될 수가 있으니까 한 방에 동결 내지는 휴지죠, 사실. 뭐 동결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거래가 딱 정지됐다는 거는 북한과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뭐 전쟁 뭐 이런 내용도 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이다. 하여간에 결론은 만약에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2017년도 그 한가위 때,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좀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북한과의 관계가. 그게 뭐 작년까지는 이제 뭐 그랬냐는 듯한 그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2017년도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가 얘기한, 어떤 분이 얘기한 내용이 이번에는 다르다. 핵실험인데 수소가 어쩌고. 내 기가 차갖고 얘기를 했어. 아니 무슨 전쟁 전문가 났다. 아유 주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서 제도권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요. 근데 이제는 뭐 무슨 뭐 군사 전문가야. 이번에는 다르대. 그러면 뭐 결론은 뭐야? 그때도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이었어요. 그때는 핵이 아니었고 장거리 미사일로 기억을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핵도 있었구나. 그래서 뭐 수소가 어쩌고, 뭐 이번 핵폭탄은 뭐, 아니 그거 어쩌라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6월달에 좀 조정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외로 센 핵실험에 대해서 예상외로 센 어떤 그 문제가 불거진다. 북한에서 굉장히 센 뭐 어떤 뭐 진짜 안 좋은 이슈를 만들어낸다.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안 열리겠죠. 미국에서 9.11 테러 때, 그건 전쟁도 아니고 일단 테러잖아요. 그래도 테러도 굉장한 거지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테러가 났다고 해서 전체 유럽이나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전부 거래가 되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막 내리맞고 있는데 쥐들은 휴장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전부 다 휴장, 채권시장 전부 다 휴장. 그죠? 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의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그걸 발생되는 순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방사능이 뭐 그냥 뭐 진짜 누출됐다, 뭐 그게 막 우리 쪽으로 날라와서 우리도 엄청난 타격. 아유, 그러면 금융시장이 그냥 멈추는 거지. 무슨 매매를 해. 매매 자체가 안 되죠.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공포감을 왜 조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건 뭐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공포감을 왜 조장을 하냐고. 결국은 경험칙상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짧고 굵게 타격을 주고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짧고 굵게. 예? 그리고 뭐 가끔 이런 그 소설 같은 내용도 있어요. 뭐 소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핵을 장악한 군부가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아니 그럼 주식시장이 열리냐고. 별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윤정도도 군대 다시 가야지. 응? 피난 가면 뭐 할 거야? 군대 가야지. 이번 기회에 살 좀 빼고. 그래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가장 그 할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할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PER 8배라든가 하이닉스 5배? 참나.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하고 비교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의 확장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형성되어 있던 2600, 700, 800 고수준이 아닌 말도 안 되는 2300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0에서도 모든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세요. 그러면 증권사의 시황 전망은 지금부터 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거에 맞는 PER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 PER에 놓여져 있는 2050에서
꼭 보면 그래 증권사는 2,000도 아니야. 뭐 2,050, 뭐 2,073포인트에서 뭐 2,3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형화된 객관적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그걸 놓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뭐예요? 방송에서. 자, 2,400 이렇게 해줬으니까 2,200을 한번 찍어주고 무슨 진짜 아우 여러분들 앞에서 쌍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데 무슨 뭐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결론은 더 빠졌잖아요. 어? 저쪽 방 가니까 다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전략에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빠지니까 인버스를 사자.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막아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풋을 매수했더니 야 이거 수익이 나거든. 그러면서 파생에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또 확산되고 안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손을 놓아두시고 진짜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는 그런 장에 이제는 그런 장이 나오겠죠. 강력한 장이. 그 장이 나왔을 때 내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고 역시 주력주가 시장을 견인하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신 다음에 진짜 원금이 회복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일부 자금을 빼서 오늘 같은 날 휴마시스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수익이야. 근데 이거를 매매 사인을 들으지를 못해요. 왜? 최근에 들어서 매매 사인 드리고 매수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매수하신 분들이 없어. 주력주를 다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실질적으로 매매 따라붙을 수도 없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사인 냈다고 마케팅하기도 진짜 뭐 죄송스러운 시장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전혀 휴마시스 같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매매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저도 난감한데 저는 이제 난감한 걸로 끝나지만은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들 뭐 우리 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무방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응?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다 지적 능력이 되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 능력이 되신다는 거는 요즘에 뭐 학력들이 다 좋으시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다 좋으시단 말이에요. 판단 능력 분명히 있어요. 주식 어려운 거 아니거든. 객관적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딱 하나예요. 수급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판단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여러분들이 뭐 진짜 막 감당 못할 빚을 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다 여유 자산이세요. 물론 내 여유 자산이라고 없어져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내 여유 자산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게 만약에 손실이 난다 해도 우리 집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내용에서 진짜 왜 빠졌는지 진짜 알고 싶은데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 빠져요? 그러면 미국이요? 인플레이션이 와서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못 알아듣겠으면 포탈 검사 가면 다 나오고. 왜 몰라? 내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노력 안 해?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야. 짜증나게. 윤정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제 야간에도 보시면 아니 유가 때문에 그렇다며 물가 상승이. 근데 유가밭에 오른 게 없어. 막말로 유가가 뭘 그렇게 올랐어요. 누적적인 범위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서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 냉정하게 한 발짝 뒤에서도 봐야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빠진 이유부터 한 번씩 보면은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6월 달에 기준점이 설정돼 있었다. 또 한 가지는요. 미국과 중국의 뭐 좋게 표현하는 거죠. 신냉전 체제. 이건 글로벌 시장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미국의 압박이 심하고 야, 너 중국이랑 놀 거야? 중국이랑 계속 놀 거야?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야, 네 적당히 해라. 미국하고 친한 건 아닌데 적당히 해라. 그 중간에 놓여져서의 흐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수 정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상 친미잖아요. 보수는. 우리나라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하고 친하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수는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하죠.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보수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 왜? 우리나라 민족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론은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당연히 정부가 잘 하시겠죠. 저보다 능력 되시는 분들이 다 보좌를 하고 계시고. 근데 너무 강하게 또 너무 빠르게 중국과의 그 수출입 규모, 관계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난다라는 표현을 조금 좀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런 표현을 또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부분도 타격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전에 요수소 대란이 났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야 우리가 그러면은 니들 희귀 강물에 대해서 한국에든 수출 안 해버릴래. 니들 미국하고 실컷 놀아봐. 그랬을 경우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출입 동향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에 껴있는 게 참 이게 참 이게 참 그냥 아주 참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다, 정치적으로 문제다, 지금 정부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시라니까. 그 정치 색깔은 없어요 저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정정 불안에 대한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확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오늘도 결국은 이제 잘 돌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장중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돼 있고. 어찌됐든 미국장의 금요일장 반등 이후에 선물 쪽에서 눌림목이 있습니다만 유럽 쪽의 가격 반발력 긍정적이고요. 미국 쪽도 뭐 충분히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부터 마무리를 치면 일단 수출입 동향의 3개월 연속 무역 적자 부분은 그럼 지난달은 2개월 연속이잖아요. 그죠? 5월달에는 뭐 적자네 이 있었잖아. 그게 계속 뭐 누적돼 있었지. 갑자기 한 방에 3개월 연속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부분은 3월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바로 2주 동안 급등을 하고 바로 제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상승 추세 상승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3개월치 등락 범위 절반. 그럼에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수요를 좀 억눌러 놓은 상태인데도 가격이 높다 보니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또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높아졌고 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가게 이제 수입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수입은 뭐 동결이야 뭐 제한적이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자재가 안 내려오니까 좀 부담은 있는데 그건 이제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무역 적자의 기준도 아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규모의 100억 달러 손실 난 거하고 지금의 100억 달러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가가 다른데 무슨. 그래서 이것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 충분히 반영돼 있는 근거는 뭐다? 그냥 말 그대로 PER, PBR 부분이 상당폭 내려와 있다. 여기서 진짜 최악까지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나쁘지 않다. 미국의 지표도 나쁘지 않다. 그죠? ISM 제조업 지수도 50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둔화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것도 지난 내용인데 오늘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낙폭이 나와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OCI나 하나케미칼은 하나솔루션은 일부 낙폭을 줄였는데
또 다른 이제 방산 쪽의 기준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OCI나 하나솔루션이 개장 초에 OCI가 좀 조정이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하나솔루션이 훅 하고 밀렸어요. 그 훅 하고 밀릴 때 이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뭐 저희 직원분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가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좀 여러 개를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을 표 작업을 하라 했더니 대법원 쪽에서 이제 그 해놓은 보도 자료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거가 있고 하나 더 올려드린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이거여서 그랬나? 결론은 이제 그 대법원이 요걸 봐서 그렇구나. 요거 말고 하나를 더 올려드렸을 건데 지워버렸나? 대법원이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내용을 줬어요. 제가 기사를 하나를 덜 올려줬구나. 잠시만요. 대법원이라고 해야 되나? 대법원? 미국의 대법원인데 하나솔루션 온실가스로 해야 되나? 하여간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오는데 뭐냐면 환경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신청을 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다. 규제를 할 수 없다. 청정대기법에서 EPA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30일 날 나온 내용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OCI나 이제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또 원자력주들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돼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막판에 조금 돌려놓긴 했는데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오늘 변동성을 나타낸 친환경, 미국의 정책이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두들겨 맞긴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언론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좀 표명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정책은 어차피 그 전에도 이미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 개발해라의 기준이었고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그렇게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제 이슈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종목별로의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월별 기준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부분의 흐름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큰 어마어마한 또 문제가 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다. 반영된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흐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맞아요. 심각한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영돼 있느냐라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영속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도저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보시면서 지금 뭐 4월이나 6월에 24억 7천만 달러씩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출이 축소됐냐? 아니, 수출도 증가했고 수출이 증가했어요. 반도체도 증가했고 다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다만 이제 수입이 또 증가한 거죠. 수출 증가폭도 사상 최대치. 그래서 예전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87, 88, 89년도 그 3개년도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돼. 그 사상 최대치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부분이 일단은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시비를 걸었던 게 시비가 아니라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은 87, 88, 89 이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처음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못했다 하지 마라라고 표현했더니 이제 야당에서 수출 두 자릿수 성장도 좋지만 수입도 증가를 해서 경상수지가 안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환율 인위적으로 1140원에 방어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위적인 방어가 무너지고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뭐 이 자랑거리도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화가 강세를 띠기 시작해서 900원까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장은 폭등이 나왔고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의 수출을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선박 빼고 15개 품목 중에 선박 빼고 14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 역대 상반기 1위를 거뒀어. 그런데 수입이 또 늘어나면서의 무역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경기는 정체 상태인데 수입만 막 수입 물가 공급자에 의해서 그것도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서 올라가서 이거 난리 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야 수출도 잘 돼. 아니 화폐 가치 훼손이 됐잖아요. 돈이 많이 뿌려졌잖아. 왜 수출도 잘 돼? 아 그래 좋아라고 했더니 야 결국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뿌려서의 기준이고 적절하게 금리를 못 잡아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세져서 그래서 뭐 실적 뭐 또 수출이 잘 된 부분도 있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남는 게 없더라 이거야.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은 많이 뿌려서 분명히 물가는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에 전가해서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고 일단 영업이익을 증대시킨 쪽은 괜찮은데 뭐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했으면 그건 대박인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업종은 힘들다는 거지. 21개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지수 분류가 21개로 돼 있는데 그 21개에서 17개가 시장 상승률에 못 미쳐요. 17개가. 나머지 4개만 움직이는데 그 4개가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 미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의약품. 근데 고점 대비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죠. 통신업체,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뭐 하이닉스가 무지하게 깨져 있잖아요. 근데 2015년 12월 종가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린 그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시장 지금 한 얼마 올라온 거예요? 15% 올라왔거든요. 그때 한 1962, 2000포인트로 15%. 하이닉스는요. 100 한 20, 30% 올라와 있어요. 그 당시 2015년 종가 3만 원대 대비해서 어찌됐건 지금 8만 원대죠. 그럼 얼마예요? 100 한 30% 올랐나?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한 10배 가까이 올랐네.
그게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뭐 적자 또 상반기 규모가 뭐 사상 최대치.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규모가 확장돼 있는 거고 수출도 그렇게 상당히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지금 반도체 난리 났다면서요. 20.8%. 2020년 상반기 20.8%. 그러니까 하반기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깨진다. 우리나라 전체 그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게 업종 기준의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세분화하면은 자동차도 솔직히 포함되어 있어요. 석유 제품에 LG화학을 껴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강세를 띠면 판매 단가의 스프레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진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의 증가에 의한 철강인데 철강 가격은 그렇게까지 전이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전가를 못 해요. 철강은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을 때 맨 끝에 올린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존의 반도체를 또 너무 무시하게 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나마 바닥을 잡아줬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기준을 좀 잡아드립니다. 오늘 이제 뭐 들쑥날쑥한 업종별로의 흐름이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오늘 그나마 잘 방어가 됐고 주력주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면 그죠? LG화학이 1.77 밀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1.60, 1.83 오르고 마감됐으니까 자동차 이제 뭐 눌림폭이야 그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강세를 감안하면.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못 돌리고 끝났어요. 일부 소폭 돌리긴 했지만은 뭐 의미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은 프리미엄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닥 쪽에 그나마도 이제 2차 전지가 일부 이제 가격 반발력을 준 거. 2차 전지가.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데 막연히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없다며. 그러면 안 되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낙폭 과대주, 변동성 매매, 낙폭 과대주, 또 프리미엄 종목,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 그 종목군들을 본다면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2차 전지주들이나 게임주나 제약바이오나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죠. 사실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시장이 붕괴되거나 아니면은 뭐 반등이 안 나올 거로 생각이 된다면 코스닥에 있는 애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얘네는 실적이 아니라 성장성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 경기가 침체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을 보고 그래서 그 가치주를 보는 이유가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가치 평가를 하면은 자산이 풍부한 쪽, 그리고 기본적인 실적이 있는 쪽 이런 걸 봐야 되잖아. 근데 코스닥 종목에 우리도 갖고 있는 2차 전지조차도 실적은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돼 있죠. 절대 저평가라고 볼 수 없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밀린다면 프리미엄이 녹아 없어질 거는 그런 쪽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례로 이제 뭐 지금 안 갖고 있긴 합니다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을 만들었어요. 7조 5천억짜리가 지금 1조 8천억 돼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고점을 보신 분들은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개선된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없다 그러면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낙폭과대주 이런 그 기준적 개념보다는 이쪽은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 기준에서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성장주를 들여다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주력주들의 기준에서도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특히 지금 장에는
이거는 뭐 볼 수 없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뭐 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나마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LG에너솔루션도 유통 물량이 없어서 뻗팅기고 있는데 뭐 오히려 시장 안정화되면 또 툭 치고 들어올릴 수 있죠. 가격 반발력. 셀트리온이 꽤 많이 밀려 내려갔다 이번에 많이 돌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실적 뒷받침이 안 돼.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 실적이 되는 거는 뭐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뭐 이렇게뿐이 없습니다. 이들의 기준에서도 그냥 뭐 실적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종목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여져 있느냐? 그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많이 시장이 버거운 상태고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이번 시장을 대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 공구먼이 됐든 휴마시스가 됐든 이런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내일장 기준에 휴마시스를 한번 더 들여다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1,50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00만 주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3,500 안 타져도 됩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내일이면 시장 탄력 나와야죠. 지금 미국장 월요일 휴장 때문에 좀 부담 요인이 국내 증시 있었다면은 지금 뭐 낙폭 줄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 잘 가져가는 입장에서 2차 전지 좀 많이 요즘에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신규 권리락 이후에 25% 등락 나왔을 때 한번 일단은 가지고 있던 건 정리가 일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과정에서 이제 손실도 있죠. 근데 지금 그 기준에서 하방을 잡고 돌려놔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다시 수익 범위 마지막 물량은 그리고 12만 5천 원을 넘겨놔야 그 지난번 권리락 이전의 단가가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42만 원, 45만 원 뭐 그런 가격대 물량들도 쭉 있습니다만 지금 45만 원 수준뿐이 안 돼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2차 전지 쪽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너무 많이 깨져 있는데 빠르게 이제 돌려줘야 될 것이며 오늘 뭐 상상을 초월하게 두들겨 맞은 한국항공우주 또 현대로템 그리고 막판에 이제 조금이나마 돌려놓은 하나솔루션 OCI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에요. 미국의 뭐 대법원의 판결이 뭐 어쩌고 그거는 다 6월 말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내일 한번 보자는 거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흐름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현재로서는 다들 제한적이니까 거래대금만 조금씩 확인하고 들여다보면 크게 무리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업 수가 224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에요. 224개. 그러니까 굳이 1조 미만을 굳이 그렇게 선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다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 쭉 있는데 일단은 뭐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텍스 전략도 채팅방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종목군을 설정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항공우주 그리고 OCI 이렇게 해서 OCI 같은 경우를 100만 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종목군 위주에서 이제 주력주 위주에서 좀 보시고 이건 뭐 올려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변동성 종목들 뭐 휴마시스든 다 잡아서 넣어드리고 싶은데
굳이 지금 장에 변동성 종목 안 하더라도 대형주에서 충분히 변동성 수익 잡아내실 수 있어요. 무리수 두지 마세요. 이런 데서 무리수 두지 마시고 조금씩만 회복해 나가도 충분히 완벽하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공구먼 무상증자에 따른 착시 현상, 시가총액이 작아져 있는 착시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터스가 800%를 때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핫해진 게 작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분할을 하면서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를 300%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슈가 불거지고 뭐 두 종목이 날라갔죠.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좀 연동됐다가 대규모 수주 발표하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전체를 에코프로 BM이 끌고 간 거고,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은 또 뭐 무상증자 내용 나와봐야 밋밋했단 말이죠. 그런데 HLB, 끼가 있는 HLB가 인수한 노토스 800% 무중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비이성적인 또 변동성을 끌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끼가 있는 쪽 업체들은 이렇게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그래서 공구먼도 500%의 무증을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나온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뭐 어찌됐건 작고, 그래서 3거래일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 거죠. 상한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 물량을 받은 쪽이 있고, 내일도 변동성 확대될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은 우리는 일단은 교육용으로 뭐 1% 들어갈까, 나머지는 대형주에서 원금 회복을 꼭 이뤄내셔야 됩니다. 대형주에서 변동성 쫓아가시다가는 심각한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종목 한번 들여다보면 휴마시스인데 요건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돼요. 좀 이따 이제 휴마시스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지금 휴마시스 올려드릴 건데 교육용으로 이제 한 번씩들 한번 보시고, 링크도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일단은 내일 아침 팍승계 TV 방송 동영상인데 일단 먼저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아, 그러셨구나. 일단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휴마시스 쪽에 오늘 뭐 불기둥 마스터님이 전부 잡아서 올려주셨고, 그렇게 하고 수익 범위들이 계속 뭐 발생이 됐고, 결론적으로 불기둥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변동성 종목은 장중에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또 잡아서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만 보시면 오늘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왜냐면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려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개장 초부터. 그래서 9시 6분에 이미 불기둥 마스터님이 채팅창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휴마시스입니다. 4% 움직였고요. 16,600원인데요. 9시 6분에 벌써 91억입니다. 150억만 터지면 1,500억. 그리고 요즘에는 1,000억만 넘기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숭이 두착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주들과 함께 나머지 종목도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 매직 계산기 부분에서의 매수 설정 범위에 대한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22%까지 가버립니다. 22%까지. 땡큐한 거죠. 그잖아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접근 자체가 어렵고요. 장중에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접근을 못 해요. 결과론적으로
5월 12일 날 기준 대비해서 뭐 급등이 나왔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자료들처럼 1,500억 기준에 뭐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뭐 1,500억 넘기죠.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이럴 때 기준에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그러니까 9시 10분에는 얼마? 10%, 30분에 20%, 10시에 30%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양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만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냅뒀더니 이만큼 올라갔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나오는 날만, 이런 날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런 날만.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여기는요. 여기도 꼬리가 3% 이상 달렸습니다.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내일 또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슈마시스 같은 종목을 불교동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그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어요, 영상을. 그죠? 링크를 한 번 더 우리 정혜원님들 방에 올려드렸었는데, 하이닉스 부분, 하이닉스 DB하이텍 시황 전망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대비 주가가 한호가 더 올라왔는지 멈춰졌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근데 어찌됐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링크도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시황 링크까지 해서. 이렇게 그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그 종목군들이 다 있어요. 그때 올려드린 분석 내용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내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깨지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 기준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당시에 편입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근거가 되느냐 판단하시고,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싼 가격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펀더멘탈 훼손된 건 없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시가총액 대비 애플이 2억 달러 약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람코의 시가총액 변동률은 뭐 다소 제한적이죠. 애플의 그 흐름은 이제는 이제 저점 인식이 잡힐 수 있는, 잡히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PER 잘 보세요. 애플 같은 경우 22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나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82배입니다. 테슬라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들이나 또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를 제외한 2차 전지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돼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전망치가 이제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 눌렸는데, 주가도 눌린 게 얼마 안 돼요. 목요일 날 1%, 금요일 날 2% 이렇게뿐이 안 돼요. 그에 많아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맞았다가 그 두들겨 맞은 흐름을 일단 돌려준 거죠. 그나마도 일부라도. 말도 안 되는 그 주가의 흐름. 2022년 영업이익 15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2023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하회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전체 그 유가증권 시장 플러스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 영업이익은 작년에 예측했을 때 222조, 지금은요 255조. 여기서 만약에 다소 축소됐다 할지라도 뭐 상반기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실적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열 추이 보시면 16조 8천억에서 15조 7천억으로 한 1조 정도 낮아지긴 했지만 2020년에 영업이익이 5조예요. 그럼 200% 증가한 거죠.
그 당시 기준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65,800원이었어요. 100% 증가했다고 그러면 13만 원인데 200% 증가했거든. 그럼 얼마야? 20만 원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저평가 상태. 2020년 주가 대비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 또 하나는요.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장 대비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다. 고점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저점 그때가 시장 지수 3,000포인트일 때예요. 지금 시장은 700포인트가 밀렸어요. 3,000포인트 대비 20% 이상 빠진 겁니다. 하이닉스는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제한적이죠. 왜? 그 이후의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실적이.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일주월봉 보시고 과도하다, 과매도 권역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잡히시면 그러면 당연히 저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살까요? 여러분들 편하실 때. 에? 지금은 이제 과매도 권역이니까 기술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럼 기술적 거리에서 그 규모에서 400만 주 이상 혹은 OMA 22명의 거래량 터지고 양봉. 좀 여유가 있다. 나는 좀 뭐 천천히 가져갈 거다. 그러시면 지금 가격도 무난하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만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정도 해주시고. 아빠님 같으신 경우도 지금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신단 말이에요. 아, 작년에 OCI 차익 실현 잘했습니다. 응?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밖에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직원분 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응? 압박님 거 뒷부분에 OCI가 또 있잖아. 그 내가 또 넣어줬는데 또 없어. 그러니까 원고 담당하는 분 좀 혼 좀 내주시고 해요. 응? 압박님 그 뒷부분에 OCI 수익이 또 있어요. 올해 거 6월 28일 날 차익 실현하신 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6월 28일 날 차익 실현하시고 오늘 같은 날 재편입의 기준을 모셔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OCI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종목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십시오. 그 네이버에서 응?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 검색하시고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밑에도 있어요.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휴바시스 같은 불규동 종목 이벤트 하고 있을 때 참여하셔서 함께 움직이십시오. 지금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박성재 TV 내일 아침자 방송을 바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 한국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는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누적수급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3위, 쌍끌이 누적수급 순매수 3위. 작년 12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매집 규모가 1350만 주면 97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4%. 44,000원 수준의 14%의 매집이다. 그럼 50% 이상 얼마? 66,000원까지 들어올려야 돼요. 6월 7일자가 아니라 결론은 과도하게 하루에 10%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인데 과도하게 이 부분에 이제 수급 범위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들여다볼 거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OCI입니다. 저평가 상태인 것이 맞고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 민주당 쪽의 정책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OCI도 지금 220만 주 매집이 돼 있어요. 작지 않습니다. 220만 주. 그렇게 해서 지금 9%가 넘는 매집이거든요. 9% 넘는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주가는 9.21% 매집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1만 7천 원. 그거 대비해서 9%면은 30에서 50%잖아요. 그럼 1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 15만 원, 17만 원. 15만 원, 17만 원.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또 나왔네. 뭘까요 이건? OCI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막 섞여 있네. 오케이,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4개월 만에 나 70% 계좌 수익 났어요, 대형주 매매해서 수익 났어요, 이런 것도 인증 좀 올리시고. 시장 어렵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V자형 패턴으로 돌릴 수 있는 당연한 위치다. 펀더멘털적인 부분, 시황 부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같이 움직이셨다면은 앞으로도 같이 움직이시면서 극대형주, 우리 주력주로만 가지고 계셔도 하이닉스, LG와 기아 이렇게만 갖고 계셔도 버겁죠. 그렇게 세 종목 갖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시장 대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오히려 LG화학과 기아 많이 눌려지긴 했습니다만 3월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계좌 강세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이제 많아졌죠. 지수가 2300이고 진짜 매력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난님처럼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좌 원금 회복 빨리 하시고. 요것도 이벤트예요. 요것도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구자다. 그리고 내일 나는 상한가 종목 잡아보고 싶다. 1111 상상 한번 가겠습니다. 1111 상상